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가장 친해지는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aw.tv.kr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코리아 김희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의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부동산 나눠 가진 부사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사내 메신저로 협박하는 상사, 남편이 제 친구들과 바람이 났어요. 월세집 보수공사 때문에 이사 가고 싶어요까지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희성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매주 함께하는 코너죠.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요, 매주 목요일에는요,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상의로 함께 하는데요. 변호사님, 오늘 알아볼 법률 상식 어떤 건가요? 네, 가장 안전해야 되는 장소가 이제 집인데요. 집에 이제 타인이 침입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이 깨졌을 때 이제 주거 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 침입죄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해야 되는 네. 공간인데 이 내 집에 누가 불쑥 들어온다? 생각만 해도 좀 불쾌하고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주거 침입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변호사님, 주거 침입이 무슨 뜻인지 그 정의부터 좀 함께 알아볼게요. 네, 그 주거 침입 이렇게 나눠 보면 이제 주거가 있겠고 침입이라는 행위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이 주거 객체라고 하는데요. 주거 침입죄의 객체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그 밖에 관리하는 건조물, 그리고 선박, 자동차, 그리고 점유하는 방실까지 이렇게 폭넓게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입이라는 행위는 뭐냐면 그러니까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에 반해서 신체가 들어가는 것을 침입이라고 하고요.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가는 경우에는 또 침입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뭐 판례 사안 중에는 뭐 예를 들면은 창문 너머로 얼굴만 들이밀었던 사안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주거 침입을 인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일부라도 들어가면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주거 침입죄는 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고소가 있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주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거에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정원, 뭐 아파트라면은 뭐 복도, 공용 계단, 뭐 공동 현관 이런 것까지도 넓게 다 주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침입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침입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좀 더 들어주시죠, 네. 변호사님. 예. 아까 조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침입이란 건 또 이제 외부에서 신체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침입했다고 해서 다 침입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침입을 함으로써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인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 당시에 뭐 이런 행위 태양을 객관적, 외형적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이제 대법원의 입장이고요. 또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거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거나 또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또 묵시적인 승낙, 묵시적인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묵시적인 동의까지도 보아서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거의 기준도 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꼭 네. 집안, 실내만 해당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계단 부분이라던가 복도 이런 부분도 주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주거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기와 침식하는 장소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먹고 자는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를 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에서 어떤 사용을 하는 행위는 일시적, 계속적인 것을 불문합니다. 예를 들면 뭐 별장에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잠깐 가서 사는 이런 여름 휴가 별장이더라도 뭐 1년 내내 사는 곳이 아니더라도 뭐 주거로 인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주거의 설비나 뭐 구조 같은 것도 불문합니다. 그래서 뭐 천막집이나 토굴, 뭐 판잣집 이런 것들도 다 주거로 인정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거에 딸린 부속물들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하실도 있겠고 창고도 있겠고 뭐 딸려 있는 정원, 뭐 복도 이런 것도 다 주거의 범위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뭐 부동산만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외에 동산도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뭐 캠핑용 차량 같이 이제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도 주거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주거에 들어갈 당시에는 반드시 사람이 거기에 현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외출 중이어서 주거에 아무도 현존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경우에도 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에는 이제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입자, 임차인으로서 살고 있는 집도 당연히 주거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또 적법하지 않은 건물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도 주거침입죄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요. 또 공동주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A와 B가 같이 뭐 동거를 하거나 뭐 부부 생활 하는 그런 공간은 당연히 주거권자가 이제 부부 두 명이겠죠. 뭐 이렇게 공동주거인 경우에는 당연히 각각이 주거권자이지만 예를 들면 한 명이 공동생활에서 뭐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장기간 별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탈을 하면 그 사람은 주거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탈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주거는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로부터 나가라는 명령을 들었는데 네. 그걸 지키지 않는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이거는 이제 주거침입죄는 아니고요. 별도로 이제 퇴거불응죄라고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이제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데요. 퇴거불응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주거침입죄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위법하게 들어가는 것인데 퇴거불응죄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적법하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주거침입죄 고의 없이 실수로 과실로 들어간 자가 나중에 들어간 이후에 주거자 또는 간수자, 뭐 관리인 이런 사람들의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 불응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침입죄랑 처음에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의 예로 이제 채권자 같은 경우, 그럼 퇴거 요구를 받았을 때 바로 뭐 불응하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냐? 그거는 아니고요.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퇴거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즉시 불응한다고 즉시 성립은 아니지만 뭐 장기간 머물거나 뭐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른다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퇴거 요구가 적절했는지 적절한 범위 내였는지를 따져서 퇴거 불응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종류의 주거침입죄가 있는지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과거에는 이제 그 주거침입하는 행위 태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뭐 단체가 뭐 다중의 위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리지어서 어떤 위세를 과시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침입할 때 어떤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특수 주거 침입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폭처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 폭처법 규정이 삭제되고 그러면 특수 주거 침입은 이제 형법에서 규율을 하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형법에 또 야간 주거 침입 절도라는 그 죄명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다음에 절도 행위까지 하면
주거 침입보다 더 무겁게 처벌이 되는 죄가 있습니다. 또 주거 신체 수색죄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찾기 위해서 주거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주거 신체 수색죄가 될 수 있는데, 따라서 이제 그 수사기관도 뭐 이런 그러니까 만약에 영장 없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집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 이렇게 집을 세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 소유의 집에 임대인이 함부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런 경우도 뭐 가끔씩 이제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세입자가 집에 누가 들어갔다 왔다 한 흔적이 있어서 이제 CCTV를 나중에 보니까 집주인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주거침입죄가 성립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란 거는 소유권의 여부를 불문하고 내가 그거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지, 주거의 평온을 누리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군다나 뭐 임차인은 적법한 임차권에 기해서 점유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권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도 세입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들어오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더더구나 만약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당연한 것이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또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했지만 임차인이 뭐 점유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분쟁이 있든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이 맘대로 들어오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대인이라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점 꼭 네.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침입 관련한 사례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하나의 사례 들으면 뭐 A, B가 이제 친구 사이인데 글램핑이라고 요즘에는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좀 호화로운 캠핑 뭐 이런 단어의 조합을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모르는 남자들이 이제 텐트에 같이 놀자 그러면서 이제 텐트 입구로 들어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공포에 떨다가 이제 글램핑 숙소를 떠났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텐트로 들어온 게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 될지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이 부분도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경우도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토굴, 뭐 판잣집, 어떤 시설, 설비를 불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텐트도 거기에서 먹고 자고 뭐 하루든 이틀이든 숙식을 하고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텐트 역시도 주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명백하게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침입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뭐 아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놀러 가서 기거하는 그런 곳들도 당연히 주거침입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일상으로 생활 속의 법률 지식들 중에서 주거 침입에 관한 내용들 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알아두면은 도움될 만한 내용 변호사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이죠. 성심성의 전화 상담입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담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네. 네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부동산을 소유했었는데 공동으로요, 네네. 50%씩. 네, 네, 근데 같이 소유한 사람은 제가 이제 부동산을 처리를 하는 중에 네, 작은 것부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50% 가진 사람이 돈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 명의를 넘겨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다음에 네. 넘겨주면서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2018년도에 했는데 저는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고 21년도에 갑자기 그 사망을 했어요. 그 아, 자기 네네. 집에서 그 사람이 자다가 외국 사람인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좀 돌려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잠깐 알아봤더니 망자하고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재판도 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해서 문의하게 됐습니다. 아, 네. 좀 정리해 보자면요. 부동산을 5대5 지분으로 나눠 가지고 계셨던 상황인데 이제 상대방 쪽에서 뭐 이제 현금이 없다고 하니까 부동산을 넘겨주시면서 대신 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어떤 돈 같은 걸 받으신 바가 아직 없는데 이 네네. 상대방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김희성 변호사님 사건 내용 함께 들으셨으니까요. 좀 네네. 더 말씀 나눠보시면서 해결 방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좀 추가 질문을 드려보면요. 이제 그 네네. 부동산이 그 50대 50 지분으로 공유하고 계셨었나요? 네네. 아, 그 지분을 2분의 1씩 지분 등기를 하신 상태였고, 그 외국인이랑 네네. 근저당을 설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외국인의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제 명의를 넘겨주면서 예, 50%제 명의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넘겨주면서 부동산 그 매매 대금을 못 받았으니까 예. 그 매매 대금조로 근저당 설정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근저당을 어디에 설정하셨는지를 그, 그 공동 가지고 있는 그쵸. 그러니까, 예, 외국인의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신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면 외국인 지분 있고, 그리고 상담장님 지분 이렇게 반반씩 있는데, 그 외국인 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근저당권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근데 예, 50대 50%씩 가지고 있었는데 예, 예. 제가 팔았어요. 그 사람한테. 예. 아, 그러니까 50대 50%인 50 갖고 있다가 완전히 다 파신 거예요, 네, 그러면? 50%를 아, 넘겼는데 네. 그 판매 대금을 못 받아가지고 아, 네네. 근저당 설정을 한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소유권자는 외국인 그 예, 예. 1인 소유, 100% 소유로 돼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죠. 예, 근데 그 중에 절반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근저당권자로, 예, 절반 지분, 외국인의 50% 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근저당권자로 들어가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 그 사람한테 예, 명의를 넘겨주면서 예, 그 사람이 1인이 이제 명인이 됐지, 외국인이 그 사람 명의로 다 갔지 않습니까? 네네, 50%를. 예, 근데 예. 그 전체에 대해서 아, 전체에 대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체에 대해서. 혹시 채권 최고액은 얼마로 되어 있나요? 채권 최고액은 1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액수가 꽤 크네요. 네네. 예. 이 외국인하고는 근데 어떤 관계세요? 이렇게 뭐 좀, 저하고 예, 원래 저 회사에 부사장으로 근무했었는데 예. 조금 오래 알고 있었죠. 오래됐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관계가 있으신 거예요? 예예예. 그럼 상담자님은 이제 그 같은 회사 소속이셨던 거예요? 예예. 음, 혹시 이 외국인의 그 다른 상속인들은 아시나요? 여기는 없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외국에 있겠죠? 예예. 예, 외국에 있는데 네, 그쪽을 대사관 쪽에서 찾아보더니 예, 찾아봤는데 그쪽 이 가족이라는 게 이제 사촌인지 오촌인지 예. 그런 분들이 액션을 안 해요. 지금 2년이 넘었는데, 2년 아, 정도 그 됐는데. 배우자나 자식들은 없던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싱글입니다. 형제들도 못 찾으셨어요? 형제는 하나 누이 있는데 운명했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이가 있는데? 누이가 작고했다고요. 돌아가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촌까지
네네. 찾아보신 거군요. 예, 저 대사관에서 찾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촌을 찾기는 찾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찾았는데 예. 그쪽에서 2년 동안 액션이 없습니다. 아, 2년 동안 액션이 없으세요? 네, 혹시 이 차용증을 쓰시면서 뭐 네네. 공증을 받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공중은 안 받았는데. 아, 공증은 안 받으셨죠? 네, 네. 제가 우선 말씀 들은 거를 기초로 해서 좀 어느 정도 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사안이기는 하거든요. 이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우선은 그 지금 근저당이 설정돼 있잖아요. 네네, 이 근저당은 사실 판결 없이도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지금 판결을 받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망자기 때문에 네네, 받을 수는 없지만 지금 선생님의 근저당이 지금 설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 근저당을 임의 경매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경매 신청을 하시면은요. 네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경매 신청을 할 때, 우선 경매 신청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네네. 경매 신청하기 전에 근저당 설정자, 즉 그 외국인이 네, 사망을 했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그게 위법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법원은.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뭐 사망 이런 거를 법원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우선 네네. 근저당권자라는 거에 기해서 그 경매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네네, 예, 외국인 부동산에 지금 근저당권자로 돼 있으시니까 네, 경매를 신청하시면 그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 매각까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거기서 대금을 회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신청. 예, 경매 신청을 해보시고요. 그 과정에서 법원이 뭐 어떻게 하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네네, 만약에 뭐 상속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상속인에 대한 어떤 뭐 소명을 요구하거나 법원에서 뭐 보정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네네, 그 대사관을 통해서 찾았던 내용들 있죠. 이 네네, 사람들의 상속인이 뭐 지금 뭐 배우자도 없고 뭐 비속도 없고 그리고 뭐 형제들도 없고 사촌을 찾았는데 사촌들이 사실 원래 뭐 상속 등기를 뭐 하거나 해야 되는데 어쨌든 네네, 뭐 비협조적인 거잖아요. 네네, 뭐 이런 자료들이 그동안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법원에 뭐 소명을 나중에 요구하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하나 참고로 이렇게 상속인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은 지금 상속인들은 사촌 형제가 최종 상속인이 돼요. 네네, 근데 이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외국인은 사촌까지는 상속인이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네네, 어떻게 따져보셔야 되냐면 그 돌아가신 분의 국적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 국적 법에 따라서 상속 관계가 정리가 돼요. 네네, 그러니까 과연 알아보신 사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 그럼 만약에 상속인에 포함이 안 된다면 아예 상속인이 없는 경우잖아요. 네네, 예, 이런 경우까지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한번 나중에 좀 네, 알아보시되 일단은 경매 개시 그러니까 그 임의 경매 신청이라는 거를 예, 법원에 예, 한번 해보시고 그게 경매가 진행이 되면 거기서 이제 매각이 되면 그 네네, 매각 대금에서 그 차용 금액을 좀 한번 회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빌려드린 금액보다 넉넉하게 지금 채권 채고액을 하셨으니까 네, 충분히 이제 경매만 되면 회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예, 빌려준 돈이 한 예, 10억 좀 넘어요. 10억이요? 네, 10억이 약간 예, 넘고, 예, 그래서 14억 정도, 자세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4억 조금 넘게, 근저당 설정을 했죠. 저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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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네, 쓰면서 그 이자를 주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자를
저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아, 그러면 차용증에 이자도 기재가 돼 있겠네요. 돼 있습니다. 아, 예, 이자까지도 다 그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회수를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네네. 원금 말고도 그동안 못 받으신 이자까지도 다 그 경매에서 회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 14억 네, 범위 네. 내에서요. 예, 예. 네네. 고맙습니다. 네, 예. 상담자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답답하신 부분 있었을 네. 것 같아요. 갑자기 예. 상대방이 이제 사망하게 되고 네. 상속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막막하셨을 것 네, 같거든요. 네. 앞으로 우리 상담자님께서 취해야 되는 조치들 다시 네. 한번 정리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 이제 한국 사람의 경우에도 이렇게 상속인을 못 찾으면 굉장히 난감한 그렇죠, 경우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외국인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좀 어려운 부분들, 어려운 사건이라고 보여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 진행 과정에서 또 어떤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 좀 변호사를 찾아가서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해결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사내 메신저로 황당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 임원이 본인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누군지 색출에 인사상 책임을 묻겠다, 험담하면 죽인다고 전체 공지를 띄운 겁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전체 직원에게 업무용 메신저로 본인 욕하지 말라며 협박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상사가 전체 직원에게 업무용 메신저로 협박용 공지를 띄운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하나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험담하면 죽인다. 사실 무시무시한 말인데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죽인다라는 말만으로는 따지기는 좀 어렵고요. 우선 문제될 수 있는 그 죄는 이제 협박죄가 되는데요. 협박이란 거는 이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를 해야 협박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죽인다라는 말만으로는 협박이 인정되기는 어렵고요. 좀 전후 맥락, 뭐 사정, 그리고 뭐 이 말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죽인다고 하면서 뭐 칼을 들고 있었거나 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하게 너를 죽인다고 했다거나 뭐 이런 게 뭐 되게 반복됐었거나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그런 위험함을 느꼈을 때 이럴 때가 이제 협박이 인정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사연만으로는 좀 인정되긴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수백 명한테 보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백 명 중에 한 명이 이 말만으로 공포심을 느끼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안으로는 죽인다. 이 부분은 좀 협박죄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님, 네. 색출해서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직장인이라면 좀 공포심을 더 느낄 수가 있죠. 인사권을 네. 갖고 있다면. 근데 이게 자세하진 않은데 이 상사가 또 인사권자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인사권을 휘두를 수가 있고, 예,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내가 이제 인사상 정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이런 해악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 이러면은 협박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요, 개인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 이런 부분도 네.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아까 사안처럼 수백 명한테 보낸 것보다는 더 범죄 성립 가능성 높아지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수백 명한테 죽인다라고 하는 것보단 한 명을 꼭 집어서 뭐 죽인다라고 했을 때 더 공포감을 느낄 수가 있고 뭐 인사상 조치도 내가 너를 찍어서 하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공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더 죄 성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요,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폭언 반복되면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도 변호사님 네.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좀 넓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적으로 뭐 폭언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이런 것도 언어적인 괴롭힘으로 직장 괴롭힘의 하나의 유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요건들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위, 업무상 지위를
지위의 우위에 있다라는 걸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또 뭐 공개된 자리에서 하는 이런 요소들이 뭐 충족이 된다면 충분히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요, 괜히 신고를 했다가 혹시나 어떤 네. 인사상,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예. 사실 직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인사상 어떤 불이익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피해 막기 위해서 회사는 어떤 조치들 좀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 법에 이런 이제 이런 거를 막기 위한 그런 장치들을 조항들을 설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누설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의 이제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한 자한테 어떤 해고를 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때는 과태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런 형사상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당연히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해줘야 되고, 신고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에게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형사상 책임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될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거 여부를 한번 좀 따져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요것만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지속성, 반복성도 있어야 되고, 네. 그게 되게 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한번 따져보셔서 그 성립 가능성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함께 보시죠. 저는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트레이너 겸 대표입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의 일을 돕고 싶어서 동네 친구들에게 헬스장 등록을 권유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헬스장 등록을 하면서 남편과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저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으며 자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봤는데 액정에 제 친구 이름이 부재중 통화로 떠 있었습니다. 살짝 의아했지만 뭐 운동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몇 달 후 저희 집에서 다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술잔이 오고 가는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남편과 부재중 전화를 건 친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두 사람은 저희 집 안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친구를 거실에 앉혀놓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남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남편도 이를 받아주어 몰래 만나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 동석한 다른 친구가 남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자신을 속일 수 있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제 친구 2명과 1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와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나 큽니다. 더 이상 남편이 이 동네에서 헬스장을 운영 못하도록 소문도 내고 싶은데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사연을 같이 읽다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고통이 크실 것 같아요. 또 원래 상담자님의 친구분과 이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 친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배신감이 얼마나 크실까요? 지금 남편분께서 2명이나
네. 동시에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건데 상간 소송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간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2명이에요. 이럴 경우 소송을 하나로 하고 2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부터 좀 네.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같이 하셔도 되고 뭐 한 번에 하셔도 되고 이건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상간녀들 각각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상간녀 모두를 이제 피고로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한 번에 소송을 하는 경우는 좀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뭐 상간녀 A, 상간녀 B가 같이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상간녀 A, B는 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서로 모르더라도 같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합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측면에서는 네. 예,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상간녀가 여러 명인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한 명과 배우자 네. 몰래 외도를 한 것보다 여러 명이면 위자료 액수가 더 크게 산정될 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상간녀 소송을 하면 보통 이제 위자료를 뭐 한 3천 내외 정도가 일반적이고 뭐 진짜 많으면 한 5천 뭐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그럼 예를 들면 뭐 상간녀가 뭐 3명이면 3천, 3천, 3천에서 9천 인정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상간녀가 여러 명이면 위자료가 뭐 그거에 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좀 깎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을 하면 이 남편에게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혼 소송도 위자료가 있고 상간녀 소송을 할 때 남편도 이제 같이 바람을 폈기 때문에 남편도 같이 피고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혼 소송에서의 그 위자료의 핵심은 유책성의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 같이 하는 경우에는 유책성을 좀 가산할 수 있는 요소로 보아서 좀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위자료 액수 상간 소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액수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네. 이제 이혼 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충분히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를 따질 때 이건 딱 위자료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 분할할 때 이런 유책성도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은 그 부정행위를 한 유책성이 커지기 때문에 꼭 위자료를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전적인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증거가 항상 네. 문제가 되잖아요. 예. 만약 상담자님께서 상간 소송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뭐 남편 차라던가 뭐 남편 운동하는 공간 이런 곳들에 녹음기 같은 것을 몰래 넣어놓고 녹음을 해서 그 내용을 증거로 제출을 한다면 재판에서 효력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런 상간 소송, 이혼 소송에서는 이렇게 증거 수집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차량 위치 추적기를 달았다가 오히려 되레 뭐 처벌받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서 녹음을 한 경우에는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거기 때문에 이건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일부러 녹음기를 설치해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라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그 녹음을 이제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이거를 뭐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연히 녹음된 대화를 증거로 활용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괜찮기 때문에 뭐 일부러 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증거 뭐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녹음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담자님께서 남편이 헬스장 운영 이 동네에서 하지 못하도록 소문내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 섣불리 잘못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또 역으로 고소당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좀 그렇죠. 보고 계세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게다가 이거를 뭐 내가 소문을 내겠다
라고 하면 소문이 날 정도라면 이게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거를 뭐 한 사람한테만 뭐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을 뭐 가족들한테만 얘기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거라면 뭐 명예훼손까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게 뭐 소문이 낼 정도로 뭐 그렇게 공연성이 인정될 정도라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과 상간에 대한 그런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인데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떤 소송 전략적인 측면에서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건 사실 뭐 케바케인 것 같아요. 이제 의뢰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같이 할지 뭐 따로따로 할지 뭐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혼 소송,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근데 상간자 소송보다 그 이혼 소송이 훨씬 더 길게 걸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이란 거는 뭐 재산 분할을 같이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자식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책성을 따지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뭐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길어질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상간자 소송은 좀 그거에 비해서 쟁점은 좀 단순하거든요. 이제 부정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지 알았냐 몰랐냐, 뭐 이런 거가 쟁점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단기간에 뭐 짧으면은 6개월보다 적게 걸릴 수도 있지만 물론 뭐 상가자 소송도 치열하게 다투면 6개월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좀 짧을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 그럼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같이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 소송인 가정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을 가정법원에 같이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항나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구상권 관련된 걸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런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간자 소송을 하면 자기 예를 들면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을 빼고 상간녀만 괘씸하니까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안 하는 경우에는 상간녀 소송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소송의 대상에서 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구상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상간녀가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배상하고 나서 어쨌든 이 상간 행위를 남편하고 같이 한 거기 때문에 남편한테 구상 뭐 절반 정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구상권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구상권까지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 구상권을 제한하는 하급립 판례도 있지만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제 조정 단계에서 만약에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라면 그 이렇게 남편에 대한 그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뭐 포기하는 그런 조정 조항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 이 정신적인 이런 충격 부분 잘 좀 추스리시고 이혼 소송까지도 좀 원활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도심이지만 정취가 좋은 동네에서 월세 계약을 하고 1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집은 한옥을 개량한 주택이고요. 듣기로는 80여 년이 된 주택이라고 해요. 고택이다 보니 워낙 낡은 곳이 많긴 한데 집주인이 어느 날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와랑 수도랑 바꾸는 대공사 수준이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일단 응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과 먼지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게다가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일주일에 3일은 재택근무를 하는데 집에서 도저히 근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는데 소음 때문에 어렵고 카페에서도 회의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 공유 사무실까지 단기로 구했습니다. 집 월세에 공유 사무실 월세까지 내다 보니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데요.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는 뭐라고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며 조금만 참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재 도달이 어렵다며 공사는 한 달을 넘어가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밤에 잠만 자는 집이 돼버렸는데 공사 먼지가 실내로 다 들어와서 매일매일 집안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집을 구하고 싶은데요. 보수공사 피해를 이유로 계약 만기 전 이사를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주택 보수공사 하긴 해야 되는데 세입자 있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여기 이제 관련된 민법 조문이 있는데요. 민법 624조에 의하면 임대인이 이제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제 거절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보면 80년 된 주택이라고 했고 지금 이제
공사하려는 내용을 보니까 기와랑 수도 뭐 이런 보수공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걸로 미뤄봐서는 아마 이제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수를 하지 말라라고 거절할 수는 없고요. 그거를 좀 수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만약 끝까지 이 네. 세입자들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또 반면에 또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조항도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은 보존에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위반해서 뭐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뭐 이런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임차인과 계약 당시에 이런 보수공사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꼭 알려야 하는 내용일까요? 네, 아니 이런 거는 뭐 꼭 계약 당시 알릴 필요는 없고요. 뭐 보수 사정이 나중에 필요한 사정이 생기면 그때 가서 충분히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편안해야 되는 공간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 공간이 돼버리신 것 같아요. 보수공사를 해서 피해가 있다. 그를 이유로 해서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는 것도 가능할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건 만약에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보존 행위를 했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아예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에 이르면은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공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보수공사가 너무 대대적이고 아예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 그리고 그게 너무 장기간이어서 아예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거에 의해서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임대인이 계약 파기를 이해해주지 네.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임차인은 뭐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황을 좀 증명을 해서 아까 보니까 이제 뭐 근데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세입자들은 뭐라 안 한다고 했는데 다른 세입자들도 정말 다 같이 사용 수익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 세입자도 뭐 그런 증거를 확보를 해서 도저히 이 집에서는 살 수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또 공사 기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달, 몇 달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공사의 범위가 어떤지 이런 거를 따져갖고 아예 사용 수익하기 어렵다. 내가 여기에 기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해서 소송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지금 집에서 도저히 이제 쉴 수가 없어서 공유 오피스 구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이거는 좀 특별 손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거용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내가 여기서 업무를 못 봐서 그로 인해서 손해를 발생했다 이런 건 좀 특별 손해이기 때문에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계약 당시에 좀 얘기가 됐었고 임대인이 알 수 있는 사정이다라고 하면 뭐 이런 손해까지도 뭐 보상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공유 오피스로 인한 손해는 받기는 어렵고 대신 뭐 월세 내가 사용 수익을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뭐 월세를 뭐 아예 면제하거나 뭐 내가 피해본 만큼 뭐 감액해서 줄이거나 뭐 이런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히 우리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얘기가 안 되면 결국은 해지를 하고 나가고 싶어 하는 게 목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 다른 세입자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세입자들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거나 같은 피해를 입을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좀 증명하는 게 소송에 가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생생법률쇼로 연락 주세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상담 전화 025-7829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희성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